대표님, 여기 벙커 처음 오셨죠? 예, 처음입니다. 예, 분위기 어떠세요? 대단하네요. 저는 뭐 몰랐는데, 예, 이렇게 열린, 또 이렇게 다 들여다 보이는, 예. 이런 데서 이렇게 녹화하는 줄 몰랐습니다. 음. 그리고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해 주셨고요. 예. 저는 이 팟캐스트 늘 고마운 게, 우리 그 주류 언론들. 예. 정말 너무 편파적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팟캐, 그리고 또 SNS 이런 쪽에서 많이 이제 균형을 잡아주죠. 예. 우리로서는 항상 고맙습니다. 균형을 잡는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대표님 이번에 나오신 건 제가 보기에는 이제 저희가 조금 주제가 좋게 되면 한 320에서 350만. 대표님 나오신 건 한 500만 넘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다운로드가. 그러면 이제 재밌는 게 이제 팟캐스트 듣는 분들은 제가 늘 강조하는데 이분들은 지식과 정보의 최종 소비자가 아니에요. 유통자들입니다. 그리고 적어도 듣는 거로 주위 한 10분 정도에게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전파한다. 예. 그러니까, 500만 듣게 되면 5천만 다 들었는데 이번에 그러면은 한 대선을 바로 치르면 한 90%쯤 지지율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러네요. 아니, 사실은 우리가 그 오프라인상의 그 언론을 보면 예. 너무 압도적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 도저히 상대가 안 될 것 같은데. 예.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공론 시장에서 밀리지 않는 게 저는 우리 뭐 팟캐, SNS 예. 그런 덕분이라고 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냥 듣는 데서 그치지 않고 전파하고 예. 설득해내고 예. 또 새끼까지 치죠. 그러니까 전국구는 처음이신데 다른 팟캐스트 몇 번 나가셨잖아요. 진짜가 나타났다 나가셨고 제 기억에. 그건 당이니까. 당 공식 팟캐스트니까. 예. 옛날에 우리 또 우리 정의연 함께 하셨던 낙곰수. 예. 시절에 그때는 나가셨구나. 대표님 낙곰수는 이제 잊으세요. 이제 전국구 시대가 왔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제 4월 13일에 이제 대표님도 잘 아시는 윈지 코리아 컨설팅 있잖아요. 제가 거기 그 주주입니다. 예, 지분을 갖고 있어요. 거의 제 회사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32곳 여론조사를 해서 우리가 전국구에서만 유일하게 과반 붕괴된다. 서로 비슷비슷하게 가고 차이가 크게 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모든 언론들이 165석에서 180석 예상을 했단 말이에요. 새누리당. 근데 이제 4월 13일 날 딱 끝나고 난 다음에 주류 언론들 내부에서 무척 반성이 컸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어떻게 팟캐스트 시장을 파고 들어올 거냐.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 예를 들어서 한 350, 400만 다운이라고 한다면 지금 조선 찍는 게 60만이라고 자기들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조선일보 부수가. 조선일보 하루 부수가. 예. 근데 우리는 하나의 주제를 350만, 400만이 듣는단 말이에요. 그럼 이 주제가 갖는 또 이 팟캐스트가 갖는 위력이라고 하는 게 비교가 안 되는 거죠. 60만 찍은 거 몇 명이나 볼 거예요. 예. 그래 그런 이 주류 언론의 영향력도 많이 이제 줄어들기도 했지만 지난번 총선 때 보면 그 언론 통해서 이렇게 발표됐던 여론조사. 예. 그 정말 엉터리였죠. 그럼요. 저는 뭐 거의 뭐 선거 사기라고 생각해요. 이제 대표님은 그 법률가니까 그렇게 점잖은 얘기인데 이죠. 예. 그런데 사실은 나는 그 우리가 지지 않으리라고 자신했었어요. 그때 총선 때 예. 무슨 근거로? 지원 주세 하시면서 느끼신 거예요. 이게 결과를 보고 하는 이야기거니 할지 모르겠는데. 아니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제가 그때 그 총선 결과를 놓고 제가 약속한 게 있어요. 예. 첫째는 새누리당 가반 의석을 반드시 막겠다. 두 번째 우리 당 의석을 기존 의석보다 늘리겠다. 세 번째가 우리 당 기필코 전국 정당 될 거다. 네. 다 맞았잖아요. 예. 제가 뿐만 아니라 부산에서는 부산 시민들이 우리 당 5명 국회의원 뽑아주면 그렇죠. 예. 제가 신공항 꼭 해내겠다고. 그랬더니 딱 5명 됐어. 그래서 거의 나도 우리 그 봉도사 수준의 쪽집게로 그렇게 맞췄습니다. 문도사. 문도사가 걸어가는 걸 영어로 뭐라는 줄 아세요? 모르겠어요. 문워크. 어쨌든 그때 참 그 영남 지역이나 충청 지역
이런 쪽의 변화 그리고 우리 당이 전국 정당화된 것 이런 거 참 기적 같은 그런 일이었습니다. 눈물 나는 감동이었죠. 정말 그 부분은. 그 저의 뵈면은 마주 뵈니까 갑자기 생각나서 여쭤보고 싶은 게 생겼어요. 그 네팔 다녀오셨잖아요. 왜? 그때 가자마자 이거 안경 코가 빠져가지고 이렇게 난감해하는 거 제가 봤거든요. 난감하시는 거. 어떻게 구하셨어요, 이거? 그냥 하나 없이 그냥 끼고 다니셨어요? 이 양반은 별걸 다 봐. 평상시에 저하고 있으면 문재인 엄청 까거든요. 이거 보니까 문과였었네. 아니 안경 쓰는 사람 그거 없으면 진짜 괴롭거든. 아니 그래서 그 카트만두에서 그 안경 코 임시로 그렇게 땜질로 해서 쓰다가 지금도 돌아와서 도로 또 여기 와서 그러니까 완전히 수리하신 거죠? 예. 저는 그래서 휴지로 감고 다니셨나 어떻게 했나 싶더라고.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오래 계셨었잖아요. 예. 그리고 직접 정치 일선에 나서시진 않았지만 어쨌든 정치 그 또 노무현 대통령께서 보통 승부사예요. 그냥 항상 전면에서 싸우는 정치 그다음에 뚫고 나가는 정치 이런 걸 그 계속 보시면서 지냈는데 항상 이렇게 보면은 좀 그 사람들을 대할 때 기자들을 대할 때 공개석상에서 이렇게 보면 좀 수줍어 하시는 것 같아요. 아직도 이게 몸에 잘 안 맞는 옷 같아요. 그런데 뭐 맨 선두에서 예. 뭐 공격받고 야단 맞고 뭐 이러기는 매일반 아닌가? 아니, 아까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환호에 손 흔드시는 거 보니까 많이 뻔뻔해지셨는데요. 정말 예상치 못한 모습인데. 예. 그 자연스러우세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과거의 그런 모습이 이렇게 이제 그 머리를 좀 잡고 있어도 제가 보기에는 무척 자연스러우세요. 그래 우리 정치가 조금 더 품격이 있으면 좋은데 역시 조금 이런 조금 투쟁적인 그런 것도 있어야 우리 정치에서 살아남고 또 인정받고. 요즘 가장 투쟁적이시잖아요. 가장 투쟁적이신가요? 저는 그냥 원칙 지키는 것만큼은 잘합니다. 예. 정치가 품격이 있어야 한다. TBS 교통방송 TV에서 제가 진행하는 그 프로그램 이름이 정봉주의 품격시대입니다. 오, 정말? 그럼요. 좀 2달째 됐어요. 한 번도 안 보셨죠? 그거 봐야지 대통령 됩니다. 교통방송에 텔레비전 있다는 것도 모르실걸요? 지난번에 김어준. 그건 라디오예요. 뉴스공장 라디오 나갔잖아요. 그건 라디오예요. 텔레비전이에요. 제가 비주얼이 되잖아요. 예. 본격적으로 레이스가 걸렸어요. 그리고 요즘은 그 촛불 국면에서 주저주저하는 것 때문에 특히 우리 진영 분들이 많이 이제 속상해하고 그러는데 요즘은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좀 거침없어졌어요. 저는 주저한 적은 없고요. 예. 초기에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런저런 기회를 우리가 드린 거였죠. 그런데 본인이 다 걷어찼죠. 그러니 결국 원칙적인 길로 가게 된 것이었고 나는 처음부터 저를 비롯한 우리 야당 정치인들이 그냥 국민의 선두에 서서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했었다면 이 촛불 정국이 잘못하면 정쟁처럼 되면서 진정 논리에 갇힐 수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때 초기에 정치적인 해법을 제시하면서 그다음에 그 해법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시민들이 보면서 더 분노를 키우고 그리고 자발적으로 촛불을 들고 나서고 이런 전개 과정이 대단히 자연스러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우리 촛불 집회가 감동을 주는 것은 누군가가 이끄는 것이 아니라 정치하는 사람들이 선동해서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전부 자발적으로 내 한 사람 촛불이라도 세상을 바꾸는 데 도움이 될까 해서 집에 아이들 손까지 잡고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평화적인 전 세계가 깜짝 놀라는 그런 아주 명예로운 지금 시민혁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솔직히 말해서 촛불 시민들이 야당에 대해서 답답해한 것도 있었단 말이에요. 초반에 그 야당도 많이 혼났고 실제로. 근데 이게 지금 맨 처음에 그러면 정치적인 순서나 해법을 제시하셨을 때 그러면 대표님은 박근혜 대통령이 그 말귀를 알아듣고 자기가 이거를 정상적으로 판단해가지고 그거를 해법을 수용할 거라고 기대하셨어요? 아니 반드시 기대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런 수순을 거쳐서
맞아 말이 안 통하는구나. 맞아 이제 좋은 말로 할 때 내려오시라. 그렇게 한 건데 그렇게 통하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우리 시민들이 직접 다 보셨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렇게 촛불 집회에 나가서 이게 나라냐 적각 퇴진하라라고 주장하는데 아무런 거침이 없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저도 박지원 그 대표하고 정치를 오래 했는데 왜 유독 문재인 전 대표께서 말씀만 하시면 언론보다도 박지원 대표가 계속 쌍수를 들고 이 대거리를 하거든 쉽게 얘기해갖고 왜 그런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 남자 섭섭한 거죠 뭐. 지난번에 대표 떨어져서 그것 때문에 그런다고요 순전히? 박지원 대표를 너무 쪼잔한 사람으로 보시는 거 아니에요? 뭐 어쨌든 지금까지는 그러고 난 이후에 또 경쟁하는 관계에 놓이게 된 거죠. 아니 당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이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야당의 자리를 놓고도 경쟁하게 됐고 호남의 지지를 놓고도 경쟁하게 됐고 결국 이제 그 시작이 그때 지난번 전당대회 때 당대표 경선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은 한참 경쟁하는 과정이니까 뭐 저는 그러시리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또 대선의 길목에 들어서면 그때는 또 함께 힘을 모아서 정권 교체를 해내야 되는 그런 또 협력자 관계거든요. 그래서 결국 마지막 중요한 순간에는 함께 힘을 모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박지원 대표도 언제든지 만날 의향이 있으시다. 뿐만 아니라 사실은 정권 교체하려고 그러면 우리 박지원 대표님으로 이렇게 좀 상징되는 김대중 대통령님의 사람들 그리고 또 제가 또 상징이 되고 있는 그 노무현 대통령의 사람들이 함께 손을 잡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잇는 제3기 민주정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박지원 대표가 김대중 대통령의 상징이라고 그러면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김홍걸 삼남도 일단 먼저 싫어하실 것 같은데. 우선은 막 그렇다 하고. 아니요 안 그래도 호남의 지지를 어쨌든 받는 측이 있으니까. 저는 전라도 사람이니까. 이제 선거 때 저는 그런 결과가 나올 거라고 정말 꿈에도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그렇게 국민의당이 약진을 하고 이제 민주당을 죽을 쓰고 이런 와중에 가서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제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왜 그러는 거냐. 호남 가서.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가 싫으냐? 그랬더니 싫대요. 왜 싫으냐? 팩트를 얘기해봐라. 뭐가 인사정책에서 홀대를 했다는 거야, 진짜로. 그리고 무슨 책에 나오는 그 무슨 호남 사람한테 옛날에 돈떼 먹힌 게 있어서 뭐 서운해가지고 보복하셨다는 말 믿냐? 그런 게 아니고요.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는 특히 그 대표 경선 때 박지원 씨가 했던 얘기 있잖아요. 독시 가려고 그런다. 대표도 먹고 대통령도 먹고 욕심쟁이다. 예, 욕심쟁이다. 그러면서 지난번에 노무현 정부 때 정권을 잡았을 때도 부산 사람들 중심으로만 했지 호남을 홀대했다. 이런 얘기들을 집중적으로 퍼뜨려서 그게 그냥 알게 모르게 스멀스멀 이렇게 먹혀 들어가서 팩트를 확인해 볼 생각도 않고 그렇지 뭐 그냥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섭섭하지 않으세요? 그거 아셨을 거 아니에요. 그때 많이 다니시면서. 나는 그런 생각들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렇게 전국 정당화가 목표죠. 노무현 대통령도 그것이 평생의 꿈이었고, 뭐 물론 김대중 대통령도 전국 정당화를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하셨고, 그런데 이게 이제 전국 정당화라는 게 또 약간 다르게 표현하자면 우리 당의 호남 헤게모니를 좀 약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호남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다음 대선에 마땅히 호남에서 내세울 만한 그런 후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후보군들은 대체로 또 영남 쪽에 영남 출신들이 많이 있는데 또 당권까지도 그러면 다 또 영남이 차지하느냐. 뭐 저는 그 심정이 이해가 갑니다. 처음에는 제가 당대권 불지라는 말이 무슨 이런 공학적인 주장이 다 있냐 그렇게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말에 대해서 공감하는 그 호남 분들의 심정이 저는 이해가 갔습니다. 그 쉽게 말해서 나눠 먹게 하자는 거였잖아요, 그때는. 그러기도 하고
아무리 그랬어도 예. 우리 당이 또 호남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었으면 예. 그런 말이 흔들리지 않았을 테지요. 예. 그러나 또 호남에서 우리 당은 오랫동안 기득권 예. 정당이었죠. 그러고 과연 더불어민주당으로 정권 교체가 가능하냐라는 예. 것도 그동안 여러 번 선거를 져오면서 예. 회의가 생기기도 했고 그래서 호남에서 다른 대안을 좀 찾았던 거죠. 그러나 새누리당을 선택한 것은 아니었거든요. 야권 내에서 다른 대안을 찾았던 것이기 때문에 저는 또 대선에서는 또 다른 선택을 하실 거라고 함께 할 생각합니다. 수 있다. 그때 당시에 보면요. 찍었는데. 2015년 2월 당대표 선거 아니었습니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정치를 오래 한 사람들, 이 정치 공학에 빠지는 것을 좀 경계하는 사람들이 그때 무슨 걱정 때문에 사실 박지원 대표가 안 된다라고 주장을 했었냐면 그 이후에 이제 그때 되는 당대표가 공천권을 갖고 있잖아요. 그럼 그쪽에서 공천권을 갖게 되면 이게 2016년 총선에서 반드시 좋은 성과를 내야 되는데 분탕질 할 게 불을 보듯이 빤했었거든요. 그런 생각은 안 하셨나요? 왜 대표가 꼭 돼야 된다고 생각하셨어요?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예. 제가 이제 이 점이 박지원 대표님에게 아주 미안한 대목인데, 박지원 대표님은 오랫동안 당 대표를 대표님 여기 벙커 처음 오셨죠? 예, 처음입니다. 예, 분위기 어떠세요? 대단하네요. 저는 몰랐는데, 예, 이렇게 열린 또 이렇게 다 들여다 보이는 예, 이런 데서 이렇게 녹화하는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고요. 예. 저는 이 팟캐스트 늘 고마운 게, 우리 그 주류 언론들. 예, 정말 너무 편파적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팟캐 그리고 또 SNS 이런 쪽에서 많이 이제 균형을 잡아주죠. 예. 우리로서는 항상 고맙습니다. 균형을 잡는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대표님 이번에 나오신 건 제가 보기에는 이제 저희가 조금 주제가 좋게 되면 한 320에서 350만. 대표님 나오신 건 한 500만 넘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다운로드가. 그러면 이제 재밌는 게 이제 팟캐스트 듣는 분들은 제가 늘 강조하는데 이분들은 지식과 정보의 최종 소비자가 아니에요. 유통자들입니다. 그리고 적어도 듣는 거로 주위 한 10분 정도에게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전파한다. 예. 그러니까 500만 듣게 되면 5천만 다 들었는데 이번에 그러면은 한 대선을 바로 치르면 한 90%쯤 지지율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러네요. 아니 사실은 우리가 그 오프라인상의 그 언론을 보면 예. 너무 압도적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도저히 상대가 안 될 것 같은데 예.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공론 시장에서 밀리지 않는 게 저는 우리 팟캐 SNS 예. 그런 덕분이라고 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냥 듣는 데서 그치지 않고 전파하고 예. 설득해내고 예. 또 새끼까지 치죠. 그러니까 정국군은 처음이신데 다른 팟캐스트 몇 번 나가셨잖아요. 진짜가 나타났다 나가셨고 제 기억에. 그건 당이니까. 당 공식 팟캐스트니까. 예. 옛날에 우리 또 우리 정의연 함께 하셨던 낙곰수. 예. 시절에 그때 나가셨구나. 대표님 낙곰수는 이제 잊으세요. 이제 전국구 시대가 왔습니다. 정국구. 아니 그런데 이제 4월 13일에 이제 대표님도 잘 아시는 윈지 코리아 컨설팅 있잖아요. 제가 거기 그 주주입니다. 예, 지분을 갖고 있어요. 거의 제 회사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32곳 여론조사를 해서 우리가 전국구에서만 유일하게 과반 붕괴된다. 서로 비슷비슷하게 가고 차이가 크게 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모든 언론들이 165석에서 180석 예상을 했단 말이에요. 새누리당. 근데 이제 4월 13일 날 딱 끝나고 난 다음에 주류 언론들 내부에서 무척 반성이 컸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어떻게 팟캐스트 시장을 파고 들어올 거냐.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 예를 들어서 한 350, 400만 다운이라고 한다면 지금 조선 찍는 게 60만이라고 자기들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조선일보 부수가. 조선일보 하루 부수가. 예. 근데 우리는 하나의 주제를 350만, 400만이 듣는단 말이에요. 그럼 이 주제가 갖는 또 이 팟캐스트가 갖는 위력이라고 하는 게 비교가 안 되는 거죠. 60만 찍은 거 몇 명이나 볼 거예요. 그래 그런
이 주류 언론의 영향력도 많이 이제 줄어들기도 했지만 지난번 총선 때 보면 그 언론 통해서 이렇게 발표됐던 여론조사. 예. 그 정말 엉터리였죠. 그럼요. 저는 뭐 거의 뭐 선거 사기라고 생각해요. 이제 대표님은 그 법률가니까 그렇게 점잖은 얘기인데 이죠. 예. 근데 사실은 나는 그 우리가 지지 않으리라고 자신했었어요. 그때 총선 때 무슨 근거로? 지원 주세 하시면서 느끼신 거예요? 이게 결과를 보고 하는 이야기거니 할지 모르겠는데. 아니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제가 그때 그 총선 결과를 놓고 제가 약속한 게 있어요. 첫째는 새누리당 가반 의석을 반드시 막겠다. 두 번째 우리 당 의석을 기존 의석보다 늘리겠다. 세 번째가 우리 당 기필코 전국 정당 될 거다. 다 맞았잖아요. 제가 뿐만 아니라 부산에서는 부산 시민들이 우리 당 5명 국회의원 뽑았거든요. 그렇죠. 제가 신공항 꼭 해내겠다고. 그랬더니 딱 5명 됐어. 그래서 거의 나도 우리 그 봉도사 수준의 쪽집게로 그렇게 맞췄습니다. 문도사. 문도사가 걸어가는 걸 영어로 뭐라는 줄 아세요? 모르겠어요. 문워크. 어쨌든 그때 참 그 영남 지역이나 충청 지역 이런 쪽의 변화 그리고 우리 당이 전국 정당화된 것 이런 거 참 기적 같은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때 눈물 나는 감동이었죠 정말 그 부분은. 그 저에 뵈면은 마주 뵈니까 갑자기 생각나서 여쭤보고 싶은 게 생겼어요. 그 네팔 다녀오셨잖아요. 왜? 그때 가자마자 이거 안경 코가 빠져가지고 이렇게 난감해하는 거 제가 봤거든요. 난감하시는 거 어떻게 구하셨어요 이거? 그냥 하나 없이 그냥 끼고 다니셨어요? 이 양반은 별걸 다 봐. 평상시에 저하고 있으면 문재인 엄청 까거든요. 이거 보니까 문빠였었네. 아니 안경 쓰는 사람 그거 없으면 진짜 괴롭거든. 아니 그래서 그 카트만두에서 그 안경 코 임시로 그렇게 땜질로 해서 쓰다가 지금 돌아와서 도로 또 여기 와서 그러니까 완전히 수리하신 거죠? 저는 그래서 휴지로 감고 다니셨나 어떻게 했나 싶더라고.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오래 계셨었잖아요. 그리고 직접 정치 일선에 나서시진 않았지만 어쨌든 정치 그 또 노무현 대통령께서 보통 승부사예요. 그냥 항상 전면에서 싸우는 정치 그다음에 뚫고 나가는 정치 이런 걸 그 계속 보시면서 지냈는데 항상 이렇게 보면은 좀 그 사람들을 대할 때 기자들을 대할 때 공개석상에서 이렇게 보면 좀 수줍어 하시는 것 같아요. 아직도 이게 몸에 잘 안 맞는 옷 같아요. 그런데 뭐 맨 선두에서 뭐 공격받고 야단 맞고 뭐 이러기는 매일반 아닌가? 아까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환호에 손 흔드시는 거 보니까 많이 뻔뻔해지셨는데요. 정말 예상치 못한 모습인데. 그 자연스러우세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과거의 그런 모습이 이렇게 이제 그 머리를 좀 잡고 있어도 제가 보기에는 무척 자연스러우세요. 그래 우리 정치가 조금 더 품격이 있으면 좋은데 역시 조금 이런 조금 투쟁적인 그런 것도 있어야 우리 정치에서 살아남고 또 인정받고. 요즘 가장 투쟁적이시잖아요. 가장 투쟁적이신가요? 저는 그냥 원칙 지키는 것만큼은 잘합니다. 정치가 품격이 있어야 한다. TBS 교통방송 TV에서 제가 진행하는 그 프로그램 이름이 정봉주의 품격 시대입니다. 오 정말? 그럼요. 좀 2달째 됐어요. 한 번도 안 보셨죠? 그거 봐야지 대통령 됩니다. 교통방송에 텔레비전 있다는 것도 모르실걸요? 교통 지난번에 그 저 뭐야 김우준 그건 라디오예요. 뉴스공장 라디오 나갔잖아요. 그건 라디오예요. 텔레비전이에요. 제가 비주얼이 되잖아요. 본격적으로 레이스가 걸렸어요. 그리고 요즘은 그 촛불 국면에서 주저주저 하는 것 때문에 특히 우리 진영 분들이 많이 이제 속상해하고 그러는데 요즘은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좀 거침없어졌어요. 저는 주저한 적은 없고요. 초기에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런저런 기회를 우리가 드린 거였죠. 그런데 본인이 다 걷어찼죠. 그러니 결국 원칙적인 길로
가게 된 것이었고 나는 처음부터 저를 비롯한 우리 야당 정치인들이 그냥 국민의 선두에 서서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했었다면 네. 이 촛불 정국이 잘못하면 정쟁처럼 되면서 예. 진정 논리에 갇힐 수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그때 초기에 정치적인 해법을 제시하면서 그다음에 그 해법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시민들이 보면서 더 분노를 키우고 그러고 자발적으로 촛불을 들고 나서고 이런 전개 과정이 대단히 자연스러웠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도 우리 촛불 집회가 감동을 주는 것은 누군가가 이끄는 것이 아니라 정치하는 사람들이 선동해서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전부 자발적으로 내 한 사람 촛불이라도 세상을 바꾸는 데 도움이 될까 해서 집에 아이들 손까지 잡고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평화적인 전 세계가 깜짝 놀라는 그런 아주 명예로운 지금 시민혁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솔직히 말해서 촛불 시민들이 야당에 대해서 답답해한 것도 있었단 말이에요. 초반에 그 야당도 많이 혼났고 실제로. 근데 이게 지금 맨 처음에 그러면 정치적인 순서나 해법을 제시하셨을 때 그러면 대표님은 박근혜 대통령이 그 말귀를 알아듣고 자기가 이거를 정상적으로 판단해가지고 그거를 해법을 수용할 거라고 기대하셨어요? 아니 반드시 기대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런 수순을 거쳐서 맞아 말이 안 통하는구나. 맞아 이제 좋은 말로 할 때 내려오시라. 그렇게 한 건데 그렇게 통하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우리 시민들이 직접 다 보셨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렇게 촛불 집회에 나가서 이게 나라냐 적각 퇴진하라라고 주장하는데 아무런 거침이 없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저도 박지원 그 대표하고 정치를 오래 했는데 왜 유독 문재인 전 대표께서 말씀만 하시면 언론보다도 박지원 대표가 계속 쌍수를 들고 이 대거리를 하거든요. 쉽게 얘기해갖고. 왜 그런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 남자 섭섭한 거죠, 뭐. 지난번에 대표 떨어져서? 그것 때문에 그런다고요, 순전히? 박지원 대표를 너무 쪼잔한 사람으로 보시는 거 아니에요? 뭐, 어쨌든 지금까지는 그러고 난 이후에 또 경쟁하는 관계에 놓이게 된 거죠. 아니, 당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이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야당의 자리를 놓고도 경쟁하게 되고 호남의 지지를 놓고도 경쟁하게 됐고 결국 이제 그 시작이 그때 지난번 전당대회 당대표 경선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은 한참 경쟁하는 과정이니까 뭐 저는 그러시리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또 대선의 길목에 들어서면 그때는 또 함께 힘을 모아서 정권 교체를 해내야 되는 그런 또 협력자 관계거든요. 그래서 결국 마지막 중요한 순간에는 함께 힘을 모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박지원 대표도 언제든지 만날 의향이 있으시다. 뿐만 아니라 사실은 정권 교체하려고 그러면 우리 박지원 대표님으로 이렇게 좀 상징되는 김대중 대통령님의 사람들 그리고 또 제가 또 상징이 되고 있는 그 노무현 대통령의 사람들이 함께 손을 잡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잇는 제3기 민주정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박지원 대표가 김대중 대통령의 상징이라 그러면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김홍걸, 김홍걸 삼남도 일단 먼저 싫어하실 것 같은데. 우선은 막 그렇다 하고. 아니요, 안 그래도 호남의 지지를 어쨌든 받는 측이 있으니까. 저는 전라도 사람이니까. 이제 선거 때 저는 그런 결과가 나올 거라고 정말 꿈에도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그렇게 국민의당이 약진을 하고 이제 민주당을 죽을 쓰고 이런 와중에 가서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제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왜 그러는 거냐. 호남 가서.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가 싫으냐? 그랬더니 싫대요. 왜 싫으냐? 팩트를 얘기해봐라. 그러니까 뭐가 인사정책에서 홀대를 했다는 거야, 진짜로. 그리고 무슨 책에 나오는 그 무슨 호남 사람한테 옛날에 돈 떼먹힌 게 있어서 뭐 서운해가지고 보복하셨다는 말 믿냐? 그런 게 아니고요.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는 특히 그 대표 경선 때 박지원 씨가 했던 얘기 있잖아요.
독식하려고 그런다. 대표도 먹고 대통령도 먹고 욕심쟁이다. 예, 욕심쟁이다. 그러면서 지난번에 노무현 정부 때 정권을 잡았을 때도 부산 사람들 중심으로만 했지 호남을 홀대했다. 이런 얘기들을 집중적으로 퍼뜨려서 그게 그냥 알게 모르게 스멀스멀 이렇게 먹혀 들어가서 팩트를 확인해 볼 생각도 않고 그렇지 뭐 그냥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섭섭하지 않으세요? 그거 아셨을 거 아니에요? 그때 많이 다니시면서. 나는 그런 생각들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는 이렇게 전국 정당화가 목표죠. 예. 네. 노무현 대통령도 그것이 평생의 꿈이었고, 예. 뭐 물론 김대중 대통령도 그럼요. 전국 정당화를 예.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하셨고, 그런데 이게 이제 전국 정당화라는 게 또 약간 다르게 표현을 하자면 우리 당의 호남 헤게모니를 좀 약화시키는 예.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호남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다음 대선에 마땅히 호남에서 내세울 만한 그런 후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후보군들은 대체로 또 영남 쪽에 영남 출신들이 많이 있는데 또 당권까지도 그러면 다 또 영남이 차지하느냐. 예. 뭐 저는 그 심정이 이해가 갑니다. 처음에는 제가 당대권 불지라는 말이 무슨 이런 공학적인 주장이 다 있냐 그렇게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말에 대해서 공감하는 그 호남 분들의 심정이 저는 이해가 갔습니다. 예. 그 쉽게 말해서 나눠 먹게 하자는 거였잖아요, 그때는. 그러기도 하고 아무리 그랬어도 예. 우리 당이 또 호남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었으면 예. 그런 말이 흔들리지 않았을 테지요. 예. 그러나 또 호남에서 우리 당은 오랫동안 기득권이었죠. 기득권 예. 정당이었죠. 그러고 과연 더불어민주당으로 정권 교체가 가능하냐라는 예. 것도 그동안 여러 번 선거를 져오면서 예. 회의가 생기기도 했고 그래서 호남에서 다른 대안을 좀 찾았던 거죠. 그러나 새누리당을 선택한 것은 아니었거든요. 야권 내에서 다른 대안을 찾았던 것이기 때문에 저는 또 대선에서는 또 다른 선택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함께할 수 있다. 그때 당시에 보면요. 2015년 2월 당대표 선거 아니었습니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정치를 오래 한 사람들, 이 정치 공학에 빠지는 것을 좀 경계하는 사람들이 그때 무슨 걱정 때문에 사실 박지원 대표가 안 된다라고 주장을 했었냐 하면 그 이후에 이제 그때 되는 당대표가 공천권을 갖고 있잖아요. 그럼 그쪽에서 공천권을 갖게 되면 이게 2016년 총선에서 반드시 좋은 성과를 내야 되는데 분탕질 할 게 불을 보듯이 빤했었거든요. 그런 생각은 안 하셨나요? 왜 대표가 꼭 돼야 된다고 생각하셨어요?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예. 제가 이제 이 점이 박지원 대표님에게 아주 미안한 대목인데, 박지원 대표님은 오랫동안 당 대표를 꿈꾸셨거든요. 예. 그런데 그때 전당대회가 결국은 총선을 또 앞두고 있고 이번 대선을 또 좌우하게 되는 그런 그렇죠. 전당대회거든요. 그러니까 박지원 대표님 대단히 정치적으로 유능하고 또 김대중 대통령을 모시고 했던 분이지만 자꾸 우리 정치가 새로운 면모를 보여야 되는데 그것은 그분의 생각하고는 무관하게 국민들이 볼 때는 그냥 옛날 정치로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한쪽에서는 자꾸 새 정치 하면서 이렇게 이 야당의 정치에 도전을 해오고 있는 마당인데 그럼 우리도 새로운 면모를 보이려면 달라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당대표를 이렇게 나선다는 게 저로서는 굉장히 위험 부담이 큰 일이었고 그것이 독배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도 하는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저는 우리 당을 새롭게 혁신해내지 못하면 정권 교체 희망 없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때 총선에서 이제 국민의당이 거의 호남 싹쓸이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도 민주당,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호남 지지가 엇비슷하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호남 지지가 많이 올라갔고 국민의당은 좀 빠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어쨌든 더불어민주당은 호남의 전통적인 자기 고유의 지지층, 즉 집토끼가 있는데 호남에 대해서 특별한 전략이 있으신가요? 우선은 아까 그런 어려움을 겪긴 했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 당 바라보면 과거는 때보다 그래도 국민들로부터 지지받고 또 탄탄한 그런 정당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저는 그것이 뭐 제가 당 대표를 했던 보람이라고 생각하고요. 호남은 여전히 우리 야당에게 중요하죠. 예.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본산이기도 하고 또 우리 야당의 본산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우리가 호남을 어떻게 공략한다 이런 표현들은 맞지 않고 예. 우리가 호남의 인정을 받고 지지를 받으려는 노력을 우리가 더 열심히 해야죠. 또 한편으로는 더불어민주당이 결국 정권 교체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구나. 또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교체 해내겠구나. 예. 이런 이제 신뢰를 주면 저는 또 호남에서도 또 우리 더불어민주당을 인정해 줄 것이라고. 그러니까 요즘 그렇게 점점점 인정들 해주고 계신다. 예.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뭔가 논리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더불어민주당에서 대통령을 배출하고 정권을 담당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면 호남은 올 것이다. 반드시 옛날로 예. 다시 돌아간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이제 그런 믿음을 얼마만큼 주느냐에 달린 것이고 또 그만큼의 책임이 또 그만큼 있으신 거죠. 계속 앞서 달리시니까. 일각에서 문재인 그 전 대표께서 대선 레이스에 가면서 정치인들을 좀 갈라치게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의 시각이 있어요. 뭐냐면 원로들을 좀 만나기를 싫어하고 좀 구정치인이라고 좀 이렇게 그 옆으로 치워놓은 거 아닌가 그런 지적들이 있거든요. 원로들을 좀 보세요. 그러면요. 예. 제가 뭐 원로들은 뭐 잘 모시려고 노력을 하죠. 지금 뭐 우리 김원기, 임채정 예. 우리 당 내에 원로 뭐 분들에게는 말할 것도 없고 뭐 국민의당으로 가신 원로 뭐 건노갑 고모님 이런 분들께도 인사는 드리고 있고요. 예. 제가 이제 여의도 정치의 어떤 뭡니까 방식 예. 그런 거 하고 조금 다를 수 있죠. 예, 조금 그러나 그렇죠. 네, 다르시죠. 예, 뭐 또 여의도 정치의 방식을 좀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예. 저는 우리 정치에서 여의도가 중심이긴 하지만 그러나 여의도보다는 저는 또 오히려 뭐 국민 속으로 또 국민들과 함께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어서 예. 상대적으로 뭐 여의도 내의 스킨십 이런 부분들이 과거보다 못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는데 그러나 뭐 마음은 예. 뭐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근데 국민과의 스킨십도 예를 들면 꼬마들 입장에서 저희 동네 꼬마들을 봐도 이렇게 대표님 사진을 보면은 굉장히 좋은 할아버지 같다라는 얘기를 해요. 4살, 3살짜리들이. 할아버지죠. 흰머리가 있으시니까. 당신도 할아버지야 그럼? 나한테도 그럴 수 있지. 뭐 우리 정 의원도 뭐 만만치 않잖아 나이. 나이 많죠. 그리고 이렇게 또 현장에서 이렇게 사진 찍는 모습이라는 걸 보면은 손자 생각이 나서 그러신지 그 애들하고 사진 찍을 때 표정이 확실히 밝으세요. 그런 걸 느끼는데 일반 사람들은 문 대표님한테 접근하기가 예를 들면 노무현 대통령께서 갖고 계셨던 그 완전 서민적인 저 양반은 나하고 뒹굴 것 같다. 막걸리 먹고 저 양반은 뒹굴 것 같다. 이런 느낌은 좀 아니란 말이에요. 문 대표님은 뭔가 모르게 저 양반은 가서 잘못 말 걸으면은 상처받을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얘기했는데 맞장구 안 쳐줄 것 같고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거는 인정 못 하시겠어요? 아니 그래도 좀 잘 안 맞아도 고발은 안 하잖아. 아니 근데 그런 경험이 있네요. 네. 제가 양산에 있을 때 네. 광주 시민들이 맞아, 버스 한 대 동원해 대절해서 또 찾아오셨어요. 한 40 몇 분이 다 저하고 모르는 분들인데 아무런 연락 없이 그냥 자기들끼리 술집에서 술 마시다가 한번 가보자. 그렇죠. 뭐 집에 없으면 어쩔 건데 뭐 없으면 또 통도서나 보고 오지.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날 제가 마침 이제 성당에 미사 보러 갔다가 조금 이제 마치고 돌아가 보니 이분들이 기다리다 못해 돌아가셨는데 대문에 스티커를 다 이렇게 붙여놨어요. 각각이 이제 이런 덕담이든 또는 뭐 격려하는 말이든 이렇게 남겨놓고 가셨는데 그중에 한 분이 전화번호를 남겨놓으셨더라고요. 그 전화를 거니까 통도사에 가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급히 차를 몰아서
통해서 한 1시간 걸리거든요. 예. 갔죠. 네. 그러니 이제 그분들은 제가 통사까지 차를 몰고 또 먹거라. 쫓아와 줬기 때문에 그분들 고마워하셨고 예. 저는 저대로 또 광주에서 멀리 오셨으니까 또 고맙고 네. 그래서 이제 대화를 나누는데 그분들이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아마 어디보다 호남 특히 광주에 많이 갔거든요. 예. 많은 이제 노력을 했죠. 예. 그런데 우리 정치인들이 오는 방식이 그분들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면 5.18 참배하고 네. 또 뭐 행사 참석하고 시장에 한 군데 들리고 네. 뭐 또 당 관계자들 만나고 이렇게 하면 다녀가도 아주 좀 의례적이고 상투적인 거 이렇게 같고 막 이렇게 체온이 느껴지진 않는다. 예. 그래서 그분들 말씀은 그런 거 다 간두고 그냥 와서 우리 같은 보통 시민들 그냥 만나. 소주 한 잔 먹고. 그래서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가서 또 그분들 광주 가서 만나서 소주 한잔 했죠. 예. 대표님 술 세시죠? 뭐 몇 잔은 하죠. 제가 알기로는 말술로 알고 있는데 저는. 주량이 많지는 않은데 다만 이제 실수 안 하려고. 그래서 이제 실수해보셨어요, 옛날에? 보이는 자리에서는 거의 실수하지 않죠. 예전에 사모님한테 제가 여쭤봤었거든요. 대표님 술 안 드시냐고? 그랬더니 소주 반 병에 한 개라고 딱 그러셨는데 그만큼만 딱 드신다고. 제가 알기로는 그것보다 좀 많이 드시는데 제가 이 말씀 왜 여쭤보냐 하면 지금 우리 이제 곧 그 피의자 박근혜 대통령 그분이 좀 이렇게 국민들하고 따로 노는 거 같거든요. 그리고 절대적인 결함이 없는. 근데 이제 21세기 리더십은 자기 결함을 대중들에게 꺼내놓고 내가 이렇게 결함이 많은 사람이니 여러분들이 함께 내 결함을 좀 치유하면서 좀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자. 이런 리더십이 좀 있을 텐데 후보님, 대표님 같은 경우도 좀 실수 안 하는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이런 게 기자들 눈에는 조금 먼 분 아닌가 이런 지적들을 해요. 좀 술 먹고 실수하시면 어때요? 실수하기 싫어요? 아니 뭐 제가 이제 옛날에 젊을 때 술 마시고 실수 많이 했죠. 그래요? 그럼요. 뭐 술 취해서 길바닥에서 자기도 하고. 내일 조중동 기사 나왔네. 그런데 변호사 되고 나서는 체면 차리게 되죠. 그래서 집에 가서는 취할 망정 바깥에서는 이제 취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모범생 콤플렉스 같은 게 있긴 있어요. 그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우리 피의자 대통령은 모범생 콤플렉스는 전혀 아니고 그거는 그야말로 그러니까 그냥 자기 중심 사고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하면 그것이 곧바로 공익이고 국가 이익이고 이런 철저하게 자기 중심 사고. 이번에 보니까 우병우가 꼭 같은 과더만요. 맞습니다. 대표님, 우리 청취자분들, 그다음 국민들에게 내가 그렇게 먼 사람 아니다, 낚아치는 사람 아니다, 정말 친근감 있고 여러분들과 눈높이를 같이 하고 있다. 이거 어떻게 표현하시겠어요? 글쎄요. 그 뽕짝을 한 곡 불러버리시면 왜냐하면 너무 이미지도 반듯하고 또 그 법률가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리고 이게 누구한테도 비치거든요. 이게 모범생 컴플렉스가 좀 있어갖고 실수 안 하려고 하는. 근데 사람이 어떻게 실수를 안 합니까? 실수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또 같이 어울리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아니 그게 그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우선은 원칙을 지켜나간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죠. 그렇죠. 지금 뭐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도 결국 원칙 무너지고 상식 무너지고 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이 뒤집어져도 지켜야 되는 원칙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고 그와 별개로 좀 더 이제 인간적이면 좋겠다는 거죠. 문재인이라고 하는 잠재적으로 가장 강력한 대통령 후보인데 문재인은 한마디로 어떤 사람이다? 저는 이번 대선에서는 준비된 사람이다. 준비된 사람이다. 그걸 제 브랜드로 하고 싶어요. 가장 준비되어 있다. 가장 준비된. 특히 이번에는 더 중요할 것 같네요. 그렇죠. 시기가 짧으니까요. 항상 준비된 대통령이 필요한 것이지만 이번에는
대선 시기도 짧을 뿐만 아니라 기간도 당선되는 순간부터 임기가 시작하잖아요. 인수위가 없는 거예요. 인수위가 없죠. 그래서 곧바로 대통령 직무를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은 정책의 면에서는 거의 로드맵까지 다 갖춰야 됩니다. 예. 그리고 그렇죠. 또 섀도우 캐비넷도 발표해야 그렇죠. 되잖아요. 사람의 면에서는 인적인 진용까지 사전에 다 구상이 돼서 당선증을 겨우 받으면 곧바로 총리 인선부터 들어가야 됩니다. 예. 글쎄요. 그러고 난 이후에 막 이렇게 우물쭈물 하다가는 정말 그 중요한 시기를 다 국정을 이렇게 낭비하게 되죠. 예. 대표님, 탄핵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탄핵이 되리라고 생각하시나요? 헌재에서. 예, 저는 뭐 확신합니다. 언제쯤이요? 늦어도 3월 초순경까지는 하지 않을 겁니다. 예. 이정미 재판관 임기가 끝나기 전까지는. 이정미 재판관이 그 사건을 처리하지 않고 만약에 퇴임하게 되면 예. 그 이후가 상당히 어려워지죠.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헌재에서도 이정미 재판관 퇴임 전에는 결정해야 된다라는 그런 강박감을 가질 거라고 봅니다. 제가 2004년 탄핵 때 겪어보니까 그때도 헌법재판소는 굉장히 보수적인 구성이죠. 예. 탄핵에 대한 찬반을 떠나서 마냥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가 되고 예. 그런 어떤 권력의 정통성이 없는 사람이 대통령 직무를 권한을 대행하는 그런 어떤 비정상적인 상황을 그 비정상적인 상태를 최대한 빨리 끝내야 된다라는 예. 강박이 헌재 내에 아주 깔려 있었어요. 예. 저는 뭐 지금도 헌법재판소는 최대한 빠르게 결정하려는 노력을 할 거라고 봅니다. 예. 그때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할 때는 그 히말라야에 계시다 그때도 급고 돌아오셔가지고 대리인이셨잖아요. 그럼요. 네. 그때는 청와대 계실 때가 아니거든요. 예. 예. 그때는 오히려 우리는 자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조기에 끝내자고 그러고 예. 그다음에 그렇죠. 오히려 소추안 쪽에서 시간을 끌었었거든요. 예.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그렇게 시간을 끄는 여러 가지 신청들을 다 적절하게 기각을 했죠. 다 차단들을 하면서 상당히 조기에 예. 결정을 내려주었죠. 참 역사가 희한해요. 그때 김기춘이 소추하는 쪽이고 반대편 대리인단에 문 대표님이 계셨는데 그러네요. 2004년도에는 63일이 걸렸어요. 그리고 7차 심리가 진행이 됐고, 근데 이제 많은 법조인들에게 견해를 물어보면 오히려 이번에 그 헌법 위반 5개, 법률 위반 8개지만 오히려 노무현 대통령 때는 피의자 신분도 아니었고 그 중립의무 위반, 선거법 위반 하나밖에 없었는데 오히려 그때는 간단한 것 같았지만 심리하기가 더 복잡했었다. 이번 같은 경우는 헌법 위반을 따지게 되면 보다 명백해진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훨씬 많거든요. 심리가 복잡한 것보다 예. 그때는 대통령의 탄핵 재판이라는 것을 처음 했습니다. 그렇죠. 룰이 아직 서 있지 않았어요. 네. 아하. 증거 조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 증인은 어떻게 할 증거 건지. 능력은 예.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룰들이 서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룰을 논의하는 자기들 논의를 꽤 오랫동안 가졌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그 부분이 다 정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리됐죠. 이제 그 시간이 필요 없죠. 예. 그러고 탄핵 사유는 방대하지만 그러나 검찰 수사 기록과 특검 수사 기록으로 완샷으로 증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이 탄핵 사유가 방대하다 해서 그 재판에 더 시간이 오래 걸릴 아무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1월 31일까지는 안 될까요? 그것도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아, 1월 31일도. 저는 뭐 예. 박한철 헌재 소장이 그런 욕심을 그래도 갖지 않을까. 예. 그러나 내부에서 또 시간을 끌려는 또 책동도 있을 예.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도표낼 수 있을까. 여기 우리 최강욱 변호사가 멋진 말을 했어요. 메뚜기도 한철인데 박한철 소장은 이 한철을 잘 이용할 것이다. 법률가라면 예. 이런 사건 자기가 하고 싶잖아요. 하고 싶죠. 결정하고 싶죠. 예. 우리 법률가들 네. 그 욕심 아니겠어요? 전 법률가가 아니어도 욕심이 나요. 대신에 예. 또 온몸으로 깨친 민주 변호사네. 예. 엊그제 제가 김현장에 있는 친구들을 만나서 밥을 먹었어요. 근데 박한철 씨가 헌법재판관 되기 전에 김현장에 잠깐 있었더라고요. 몇 개월 정도 근무를 했대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박한철 씨하고 밥도 먹어보고 얘기도 해보고 이 양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네가 판단하는 게 있어. 그래서 그 양반이 어떻게 생각할 것 같냐 그랬더니 지들은 100% 그 양반을 임기 안에 끝내고 싶어 할 거다. 1월 31일. 네. 아. 그 사람이 굉장히 하고 싶어 할 거다. 예. 근데 이제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면 모를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역사상
부정부패한 대통령, 헌법을 위반한 대통령을 친 예. 최고의 검사. 그리고 스스로 자기한테 어떤 그 기존의 검사한테 씌워져 있던 무슨 정치 검사, 예. 그다음에 뭐 그 이상한 짓 하는 검사 뭐 이런 이미지를 되게 싫어한대요. 본인은 그렇게 안 씌워지기를 바란대. 난 정치 검사 아니다. 네. 그래서 나는 굉장히 반듯하고 바른 사람이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싶어 한대요. 그러니까 그런 성격이. 아니 내가 보면 이건 명예훼손도 아닌데 난 그분이 반듯한 사람으로 보이는 게 머리가 없는데 어떤 사람 가발을 쓰고 다니는데 이분은 그냥 다니잖아요. 정의로운 사람이에요. 속이고 싶지가 않은 거지 자기 자신을. 어쨌든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을 탄핵하는 결정을 내린다라는 것은 거의 뭐 100년에 한 번 그럼요. 예. 있을까 말까 앞으로도 없겠죠 그런, 이제. 예, 그런 계획이 없어야죠. 없어야죠. 예, 이번이 마지막이어야죠. 그래서 1월 31일까지도 그것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예. 지금 서두른 거 보면 뭔가 하고는 싶어해요. 엄청 서둘러요 지금. 그렇게 서두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면 그렇죠. 국정 중단이 오래되고 있잖아요. 이 국정의 공백이나 혼란을 최소화해야 되는 것이기 그럼요. 때문에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최대한 빨리 결정 내리고 예. 또 헌법도 그다음 대통령 선거를 60일 내에 빠르게 끝내도록 하고 규정한 게 곧바로 이게 바로 국정 공백 혼란을 최소화하자는 것이거든요. 한 방송에서 60일이 너무 짧은 거 아니냐. 탄핵이 가결되면 60일 안에 선거로 치르게 되어 있는 헌법 규정인데 60일이 너무 짧은 거 아니냐라고 여러 차례 질문했는데 그때는 좀 왜 그렇게 망설였어요? 제가 좀 더듬었는데 예, 저한테 좀 원포인트 과외를 좀 듣고 가시지. 내가 가장 앞서 가는 거 아니냐. 그렇게 되면 맞으면 당신이 문재인이 가장 유리하지 않냐. 예. 이 점이 제가 자꾸 이제 걸렸던 건데 그러나 이제는 그런 계산은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헌법이 정한 절차. 예. 아니 헌법학자들이 그리고 오랜 유구한 헌법의 역사를 두고 60일을 맞는 건 이 시기가 어느 대통령이 또다시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절박성도 있겠지만 헌정 중단이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나름대로 계산된 시간 아니에요? 그 얘기를 왜 그때 안 하셨어요? 그때는 질문이 이 사임하고 탄핵을 함께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탄핵의 경우는 일체 여지가 없는 것이지만 예를 들면 사임의 경우에는 사임 시기를 조정하는 방식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아하. 탄핵을 바로 물어본 게 아니고. 그리고 이제 아까 원칙을 중시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요즘 저희가 보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속이 시원한데 조중동은 이제 이것도 먹잇감을 찾았다라고 하면서 신이 났어요. 그 친구들도. 탄핵이 안 되면 이제는 혁명이다. 그 발언하셨고 만약 대통령 당선되면 북한을 먼저 가겠다. 이 두 가지를 갖고 이제 이른바 종북 프레임을 걸어갖고 좀 밀고 들어왔는데 무슨 뜻으로 하신 거예요? 일단 국민들은 이미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했죠. 탄핵했죠. 뭐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맞으면 대통령에 대한 신임을 철회한 겁니다. 헌법재판소나 국회는 뭐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대의민주주의 제도화에서 국민들의 뜻을 대리하는 도구거든요. 그러면 국민들 뜻을 받드는 거죠. 국민들은 압도적으로 탄핵했는데 헌법재판소는 다른 결정을 내린다? 생각할 수가 없죠. 근데 만약에 그런 결과가 생긴다면 저는 뭐 그런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래도 만에 하나 생긴다면 그것은 맞으면 국민들의 뜻을 제도적으로 관철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봉쇄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럼 국민들은 분노하겠죠. 그러면 국민들은 직접 아마 저항권을 행사하는 그런 식의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그때는 우리 뭐 정치인들이 나서서 수습한다고 수습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제가 객관적인 그냥 예측을 한 것이고. 그거를 혁명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걸 가지고 투집을 잡는단 말이죠. 내가 이 혁명이라는 말에 대해서 지금 우리 뭐 시민혁명, 촛불혁명. 그렇죠. 혁명이 진행 중이죠. 저는 뭐 너무나 자랑스러운. 그리고 지금 세계에서도 야, 한국 사람 대단하다. 그러고 있는데 왜 이 사람들이 혁명에 대해서 마치 좀 폭력적인 것처럼 또 비법적인 것처럼 이렇게 막 그 공격하는 걸까라고 생각해 봤더니 내가 알게 됐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들은 5.16 군사 쿠데타를 혁명이라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혁명하면 쿠데타 같은 거예요. 아하. 쿠데타는
혁명하고 전혀 다른 거죠. 그렇죠. 오히려 4.19 혁명을 무너뜨린 것이 5.16 군사 쿠데타인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 좀 무서운 거예요. 공수부대 출신인데다가 혁명을 하자 그러니까. 5.16 군사 쿠데타를 혁명이라고 막 우겼던 분들이 만큼 혁명 그러면 그런 쿠데타 같은 것을 생각한 것이 아닐까. 근데 그것들이 좀 무서워할 필요도 있어요. 이게 너무 이제 그렇게 단죄당한 경험이 없다 보니까 오만방자해져가지고 오늘도 제가 박문진 이사회에서 그 늙은 일베들은 무슨 주장을 하냐면 지금 이 인간은 박문진이 아주 물어뜯어 그냥. 지금 광장에 나와 있는 촛불 시민들이 저기 예전에 광우병 사태 때 MBC에 속아가지고 촛불을 들었던 사람들하고 본질적으로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네들은 진실이 밝혀지면 결국은 이 촛불은 꺼질 것이고 MBC가 굉장히 중도적이고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방송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뉴스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님을 좋아하는 분들은 좋아하는 지점이 되게 다 동일해요. 저 양반은 절대 거짓말할 것 같지 않다. 정말 신사다. 정말 좋은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대표님의 약점을 얘기하는 사람들도 똑같아요. 불만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소위 고구마 사이다 논쟁이 있고 이재명 시장이 갑자기 확 지지를 얻고 했던 부분이 대표님의 부족한 부분 때문에 사람들이 돌아서거나 아니면 그 없는 부분을 채워주는 사람한테 열광한 면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그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 국민들이 단지 대통령의 하야로 탄핵으로 이게 끝날 상황이 아니고 그간에 쌓여있던 대한민국의 적폐가 정말 이번 기회에 좀 다 털어지고 정말 새로운 나라로 새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문재인 대표님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세종 스타일이지 태종 스타일이 아니다. 우리는 지금 태종이 필요한 거 아니냐. 저 양반은 태평성대에 오셔가지고 뭔가를 시스템에 의해서 정말 바른 마음으로 올바르게 사심없이 하실 분이라는 건 인정하는데 태종처럼 정말 마음을 먹고 나한테 좀 무슨 아픔이 있거나 손해가 오더라도 확 쓸어버리는 이게 가능하겠냐. 처단할 건 처단을 하고 이거를 심지어요. 자칭 자기가 꼴통이라고 주장하는 육사 출신의 고급 군인 한 사람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자기가. 그런데요. 사실은 진짜 혁명을 한 사람은 세종이죠. 태종은 쿠데타를 했고요. 자, 어쨌든 방금 아까 우리 이재명 시장하고 이제 고구마 사이다. 그거 뭐 저는 뭐 재밌는 이야기였다 생각하고 뭐 고구마 사이다 또 함께하면 좋죠. 뭐 동치미 국물 있으면 또 더 좋고. 우리 이번에 우리 그 후보 주자들이 저는 굉장히 자랑스러워요. 아 저희도 그렇습니다. 다 좋잖아요. 나는 그럼요. 이분들하고 경쟁하는 것만 해도 우리 정치가 한 단계 발전한 거라 생각해요. 맞으면 이제 그 구정치로부터 조금 흘러내려서 새로운 정치를 하는 사람들끼리 경쟁을 하게 된 거죠. 그게 이제 발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 당연히 치열하게 경쟁하겠지만 그 경쟁의 끝은 협력으로 끝을 내고 그래서 함께 힘을 모아서 정권 교체하고 또 함께 힘을 모아서 국정 운영도 함께 힘을 모아서 하고 또 뭐 그러면 또 다음에 또 정권 재창출도 또 함께 힘을 모아서 하고 우리가 5년 뭐 10년 만에 세상 못 바꾸잖아요. 좀 우리가 길게 이렇게 세상을 바꿔나가는 일들을 함께 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아까 북한 먼저 그거 이야기를 꼭 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야기하자면 이런 거죠. 미국은 어찌 보면 우리의 오랜 친구, 친한 친구예요. 북한은 우리의 협상 대상이죠. 그래서 만약에 북한하고 만나서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그리고 또 남북 관계를 과거에 있었던 역대 남북 정상 간의 합의 사항을 다 다시 실천하는 그런 정도로 남북 관계를 복원시켜낼 수 있다면 그러면 친구한테 충분히 의논하고 또 친구 도움도 받으면서 북한을 방문하는 것이 맞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마치 그런 질문도 그렇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도 그렇고 마치 그것이 사상 검증이라도 되는 양 그런 데서도 미국을 선택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그런 것이야말로 정말
뭐죠? 좀 도식적이다.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예. 사실은 애자네요. 그것들이 보기에 얼마나 뭘 프레임을 씌우고 싶은데 지네는 군대도 안 갔다 왔는데 이 양반은 특전사 출신이고 뭘 할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끼케야 한다는 말이 왜 뻑하면 북한을 좋은 것처럼 얘기하냐. 뭐 이런 식으로 한번 물고 늘어져 보려고 하는데 이제 시민들이 그 수준은 넘어선 것 같아요. 이미 이제 그 꼼수는 다 본 것 같고. 방금 조금 전에 이제 최 변호사도 그 질문을 했는데 계속 이제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8주 동안 진행된 촛불 국면에서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고 20% 초반에서 머물러 있었고 반면에 이제 이재명 성남시장은 급상승했고 10대 후반까지 갔었는데 저는 이제 그 여론조사를 같이 분석을 하면서 20%는 있지만 그 내부의 그 구성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다. 그게 이제 보이거든요. 그럼 이제 그러니까 그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강성 지지자들이 많이 다른 쪽으로 빠져나갔단 말이에요. 그 이제 그러면서 최근에 발언이 조금 더 선명해지고 그러면서 이제 다시 그분들이 돌아오는 형국이니까 이제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는데 여전히 과제는 아까 이제 호남 얘기했듯이 도대체 우리 야권의 진보 진영의 전통적인 이 집토끼들을 좀 제대로 잡고 그분들이 섭섭해갖고 나가면서 얘기하는 게 영향을 많이 주는데 이 집토끼들을 도대체 어떻게 잡을 거냐. 그래도 어쨌든 지지도가 가장 그래도 앞서가고 있고 또 뭐 조금씩 또 오르고 있고 그래서 정말 국민들께 고마운 그런 마음이죠. 이제 더 이제 노력해야 되는 거고요. 나는 내 개인 지지도보다 우리 당의 지지도 그다음에 또 우리 당 대선 후보 전체의 지지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게 그게 훨씬 더 고무적이다. 고무적이고 좋은 일이라 생각해요. 그런 거 생각하면 이재명 시장의 활약 그것은 대단히 좋은 거죠. 안희정 지사도 이제 좀 올라가고 있어요. 물론이죠. 안희정 지사 다들 우리 당의 지지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우리 전체 파이를 키우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키워놓은 파이는 나중에 누군가가 선출되는 후보를 다 지지하게 될 거기 때문에 좋은 일이죠. 저는 뭐 집토끼, 산토끼에 대한 전략이 뭐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지금보다 조금 더 선명한 정치적 입장을 가지고 가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그렇게도 해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 확장도 해야죠. 그런데 저는 그 확장의 방법이라는 것이 무슨 정책을 우크리가 한다거나 무슨 말을 그냥 애매하게 한다거나 그건 아니죠. 그런 것이 확장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확장의 방법은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해서 뿌리를 깊이 내리면 가지가 넓게 펼쳐지는 거예요. 그런 것이고 그다음에 또 확장의 모습은 결국은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제가 당대표 할 때 아주 어려웠던 상황에서 좋은 분들 영입하는 것으로 우리 당이 확장하는 모습을 보여드렸고 그것이 그 총선에서 지지받는 하나의 요인도 됐고 지금도 우리 당을 훨씬 건강하게 만들었지 그렇죠. 않습니까? 이제 그런 그 노력들이 계속 필요한데 상당히 준비되어 있다. 그 부분도 잘 준비되어 있다. 그러니까 많이 준비되어 있다. 확장과 더불어 이게 정말 반석에 올라가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람의 모습은 충분히 사람들이 이제 시민들이 신뢰를 보내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외에 소위 이제 중간에 있는 그냥 어떻게 투표는 어떻게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한테 인상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대표 공약이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아니라 다른 어떤 이재명 대통령이든 안희정 대통령이 되든 어쨌거나 더불어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 공약은 반드시 지킬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국민들한테 머릿속에 그래도 떠오르는 거는 검찰개혁은 확실히 할 것 같다. 이거는 보장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외에 또 뭐가 있을까요? 방금 이제 검찰개혁 얘기 나와서 생각이 나는 건데 제가 그 지금 로스쿨에 있는 김인혜 교수하고 검찰을 생각한다라는 책을 공저로 낸 적이 있어요. 그 이제 검찰 개혁에 대해서 책을 한 권 쓴 거죠. 그러셨죠. 그 언제 쓴 거죠? 응? 언제 쓰신 거죠, 그게? 2012년도였나? 2011년에 4, 5년 됐어요. 아니요. 2011년에 저하고 북콘서트 하러 가실 때 그때 쓰신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가지고 북콘서트를 몇 번 했었는데 서울에서 한 번 하고 부산에서 한 번 하고. 그때 우리 최 변호사님도 나오셨어요. 그때 저 나온 거 왜 기억을 못 하세요? 우리 또 우리 공조사도 참. 저는 사회자였고요. 여기는 전과자로 출연한 거고. 질이 다릅니다. 완전. 아니야. 나는 그때 그 인터뷰할 때 내가 대권 주자인 줄 알고 사람들이 대통령 되면 법무부 장관 누가 쓸 겁니까? 그래서 내가
문재인 비서실장으로 쓰겠습니다. 혼자 착각한 맞네. 거지. 우리 정기는 그때 기억나시죠? 탄압받은 피해자로 그래, 나오네. 검찰 피해자 시리즈로 나온 거예요. 김상곤 교육관님도 나오시고 한명수 총리 나오시고 그랬잖아요. 다 검찰 사람을 피해자. 잘 못 알아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그다음에 하나 더 하자면 나는 그 이야기는 꼭 하고 싶네요. 네. 일자리인데요. 네. 일자리를 다들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게 좀 특별하지 않아 보일 수 있는데 사실은 제가 지난번 대선 때도 일자리 대통령 되겠다라고 제가 그때 공약을 했었죠. 네. 근데 제가 생각하는 일자리는 그냥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기업에게 지원하고 뭐 투자를 촉구하고 뭐 이런 그 방식으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예. 일자리를 만드는 일을 주도해야 되는 것은 정부, 공공부분. 예. 최대의 고용주가 정부고 공공부분이죠. 네. 그래서 나는 일자리만큼은 일종의 경제 비상 조치 같은 그런 어떤 자세로 정부하고 공공부분이 주도해서 일자리 만들어내고 예를 들면 지금 소방공무원이요. 예. 법적 정원이 6만 6천 명쯤 되거든. 예. 근데 지금 4만 명쯤 돼, 현원이. 반도 못 채우고 있고. 이 사람들이 3교대 근무하느라고. 3교대 근무,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소방차가 출동하면 또는 119 차량이 출동하면 탑승 인원이 정해져 있는데 이 탑승 인원을 다 못 채우고 있는 거예요. 그 지난번에 여름에 울산 물 날릴 때 그 순직한 소방관 그분은 간호학과 출신이어서 원래 담당이 구급 담당이었는데 인원이 없으니까 이분이 구조 업무에 투입된 거예요. 그 불은 난 물에 들어가서 구조 작업하다가 본인이 순직당한 거죠. 그래서 이런 국민의 안전을 지켜주는 업무잖아요. 이것만 바로 법적 정어만 채워도 당장에 2만 6천 명의 젊은 일자리가 그거를 지방직으로 만들어 놔가지고 지방 정부가 돈이 없으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 그것을 또 국가직으로도 전환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가 획기적인 방식이 지금 우리 아시다시피 법定노동시간이 연장 노동을 포함해서 주 52시간이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노동부가 엉터리 유권 해석을 통해서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 근로는 별개인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주 68시간까지 노동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맞으면 맞지 않는 해석을 해왔거든요. 이것을 법에 정한 대로 주 52시간 노동 시간만 지켜내면 순식간에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한 70만 개 일자리가 생겨납니다. 그러면 정말로 뭐 노동자들도 저녁 있는 삶을 가지게 되고 또 아버지도 육아에 거들게 되면 출산도 더 쉽게 할 수 있게 돼서 저출산 문제도 해결이 되고 우리 사회의 삶의 질이 굉장히 좋아지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촛불 민심 중에 하나가요. 저는 이제 보통 총선은 과거 그 회기적 투표를 하고 대선은 이제 미래지향적 투표를 한다고 이제 정치학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촛불 민심 중에 하나가 과거 이명박근혜 정권 9년 동안 공무의 이름으로 국가를 농단하고 국부를 소잔하고 이런 사람들을 찾아갖고 처벌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민심이 높거든요. 그리고 그냥 처단하는, 그러니까 방산비리 문제, 4대강 문제, 자원외교 문제, 그거는 9년 동안 내내 온 거란 말이에요. 공무의 이름으로. 그분들에 대한 철저한 심판, 그리고 요즘 한 발 더 나가서 이제 부역자라고 표현하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해서 취했던 재산에 대해서 국가가 환수할 수 있는 강력한 의지를 가져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공감합니다. 공감할 뿐만 아니라 저도 이미 그런 말을 여러 차례 하셨죠. 했죠. 예. 그래서 그것을 대청소라는 그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런 대청소 위에서만 새로운 대한민국의 건설이 가능한 거죠. 이런 청산의 작업 없이 새로운 나라 건설한다는 것은 그는 뭐 사상누각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대청소의 방법은 책임 물삼 책임 묻고 그다음에 부당하게 축제한 재산들 그것은 또 국가가 환수하고 이런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대표님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나 사람을 잘 써야 되겠다라는 자신이나 플랜은 있으세요? 저는 그러니까 참여정부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가진 가장 큰 불만은 우리가 인재풀이 적다. 지금 그다음에 뭐 그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 때문에
이 사람 저 사람 좌거우면 하면서 썼다가 거의 다 배신했지 않습니까 지금? 그때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의 어떤 지명을 받고 또 거기서 크고 거기서 역량을 발휘할 장을 펼쳐줬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다 딴짓하고 있단 말이에요. 뭐 멀리 봐 기름 작업만 봐도 그렇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저 안희정 지사가 당신은 정치할 만한 그 염치가 되는 사람이 아니다. 어떻게 한번 바로 와가지고 참배부터 할 줄 알았더니 그걸 안 하느냐라는 말씀을 해가지고 굉장히 그게 묵직하게 와 닿았는데,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청와대에 근무하면서 나름 자기가 굉장히 개혁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는 저한테 개인적으로 내가 당시에 봤던 문재인 실장이나 문재인 수석은 개혁주의자가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양반은 항상 온건하고 토론을 통한 합리적인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 것이지 사람이라는 걸 기본적으로 그렇게 뭐 한순간에 판단하거나 평가해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을 갖고 계셨다. 근데 결과적으로 지금 그게 그렇게 배신하고 뒤통수 때리는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봤는데 앞으로도 우리 새 정부가 들었으면 민주당이 잡으면 또 우리한테는 사람이 부족하다. 그래도 뭐를 하려면 경력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지 조직이 안정된다. 이런 논리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은 없나요? 우선은 우리가 두 번의 정부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는 맨파워 면에서 우리가 전혀 밀리지 않습니다. 이제 과거에는 우리가 사회 분야 쪽은 맨파워가 풍부했었는데 사실은 뭐 외교, 안보, 국방, 경제 이런 쪽은 우리가 좀 부족했던 게 사실인데 지금은 이제 그런 부분에서조차도 우리가 전혀 뭐 맨파워가 부족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김대중 노무현 정부 또 이명박 박근혜 정부 두 개 보면 경제도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훨씬 잘했잖아요. 안보도 마찬가지로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훨씬 잘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맨파워가 부족하지 않고요. 제가 아까 준비된 후보 이야기했는데 이 준비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국정이 돌아가는 메커니즘을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관료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떻게 뭐 대통령 주재하는 회의에서는 대통령이 하자는 아젠다 계획에 대해서 다 찬성하고 오히려 그 계획 방안을 뭐 보고까지 해 올리고 하지만 어떻게 돌아서서는 교묘하게 그 계획을 무력화시키고 자기들 이익을 관철해 나가느냐 이 메커니즘들을 알지 못하면 딱 관료들에게 얹히기 십상인 거죠. 아마 그 나는 처음에 초기에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번 대선 때 썼던 뭐 경제민주화 이런 공약들 다 거의 다 말아먹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저는 전부 다 경제 관료들에게 다 맞으면 얹혔기 때문에 그렇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것을 꿰뚫어 볼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이제 그런 메커니즘을 충분히 보았죠. 그건 이제 자신이 생기셨어요? 그럼 예전처럼 법무부 장관 이쪽 시켰다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해서 검찰개혁 물 건너가고 이런 일은 없겠네요, 이제. 그 당시에 그 법무부 장관을 검찰 출신이 했다 안 했다 그것이 자체가 문제는 아니고 왜냐하면 비검찰 출신의 경우에는 검찰을 장악하는 데 좀 한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개혁을 하려고 그러면 검찰까지도 참여시켜서 자생적으로 개혁이 되게끔 해야 되는데 비검찰 출신들은 검찰들하고 겉도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좀 개혁을 깊숙하게 이렇게 파고들어서 하게 하는데 좀 한계가 있었고 또 그것이 답답해서 존경받는 검찰 선배 출신으로 하면 이 사람은 검찰 마인드가 강해서 또 개혁 마인드 자체가 자기 제 식구 감싸기 좋아하고 그래서 이제 한 번 이렇게 교대로 이렇게 이제 하게 됐던 건데 저는 그 시도가 문제였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하자면 정치 검찰 를 없애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을 제대로 이렇게 굳혀 나가려면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이 그 앞에 있었던 정치 검찰 형태에 대한 청산. 그 정치 검찰 형태에서 줄서기해서 자리라든지 이런저런 많은 이제 혜택을 받아왔던 이런 사람들에 대한 뭐 책임 묻기 이런 것들이 청소 컨셉 좋아요. 계속 그렇게 해야만 묵묵하게 일하는 다수의 검사들에게 그것이 이제 큰 격려가 되는 것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적 줄서기라는 것이 잠시 한때